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의 여운을 함께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이끌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윤 경기 영화영상협의회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TV에서 많이 뵀죠? 전찬일 영화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바다 갈매기입니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뭐 일반적으로 영화로 오락으로서 상업적으로서의 영화가 있고 또 문화로서의 영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업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오락적이고 그리고 뭐 좀비가 나오고 그런 호러 영화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 작년에 가장 뛰어난 영화라고 할 만한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영화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침바다 갈매기는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2024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각본상, 감독상, 배우, 나무주연상, 지속적으로 여우주연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까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한국의 독립영화를 많이 주목하는 들꽃영화제, 들꽃영화상에서도 굉장히 감독상 그리고 주연배우상까지 받을 정도로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17가지를 얘기할 때 참 모든 거를 숫자에 맞춰서 기억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일본 빈곤대치라던가 아니면 국제적인 평화적인 이런 제도를 확립한다던가 그리고 동식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런 핍박받는 그 소수분들에 대한 그런 권리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은 과연 이 영화만큼 포괄적으로 17가지 의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영화적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영화 평론가니까 우리 지속가능 또 SDG와 연관된 거는 우리 조성윤 위원장이 그야말로 전문가니까 그쪽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저는 영화 얘기를 좀 보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제가 아니라 박이훈 감독이 왔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그리고 제가 박이훈 감독한테는 지난번에 부산영화제에서 만났을 때 이런 거 한다라고 이제 말은 전했는데 오늘 하고 나면 또 소식을 그 친구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 감독이 이제 이게 두 번째 영화고요. 두 번째 영화인데 이 감독의 부인도 감독입니다. 그 감독은 조금 더 알려졌어요. 왜냐면 그 감독이 이제 정주리인데 다음 소위 도이야 정주리 감독 영화는 두 편 다 칸 영화제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 선보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정주리 감독은 이 남편인 감독보다 두 감독이 다 영화를 잘 만드는데 좀 더 세계 무대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이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영화가 워낙 주목을 지금 끌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정주리 감독보다 다음 소위가 정말 좋은 영화긴 하지만은 이 다음 소위 못지않게 큰 주목을 끌고 있고 계속 회자가 되고 그런 영화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한 편 만나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완전히 잊혀지거나 다시는 소환되지 않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소환되고 호출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완득이. 교육 문제하면 항상 완득이가 소환되잖아요. 지금 14년, 13년이 지났는데도. 이 영화는 아마 그런 점에서 SDG라는 건 이제 우리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꼭 2030년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로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뭐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와 연관해서 계속 이 지속하는 이 발전 문제는 그 우리 인류사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선적으로 호출을 되고 다시 만날 그런 영화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보니까 첫 번째 볼 때보다 확실히 영화는요 2번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간 게 두 번째 다시 보니까 확실히 더 좋은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영화를 말할 때 여러 분류가 가능한데 반복적으로 볼 때 계속 뭔가 발견되고 뭔가 생각거리를 주고 뭔가 여운을 더 남기고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로 칠 때 굉장히 괜찮은 좋은 영화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영화에 이렇게 우리 조성희 위원장처럼 열광하진 않는데 다시 보니까 꽤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특히 라스트 그 결말부 그 처리하는 이 연출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영화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을 받았는데 뭐 상가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2개 상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뉴커런츠상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 영화가 뉴커런츠상을 받은 이유도 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생략, 절제가 돋보이는 어떤 강렬한 그 인상을 전하는 그런 연출력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뭐 상업영화가 아니라 저예산 독립영화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주연인 영화 보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는 사람과 고기가 그런 영화인데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톤 매너나 주제의식은 많이 달라도 그 SDG와 연관했을 때 이 영화랑 거의 그 쌍벽을 걸을 만한 영화가 바로 사람과 고기인데 거기도 85세가 넘으신 박근영 선생 8분의 연기를 보이시고 또 80이신 장영 선생 그리고 70 넘으신 예수정 이런 좋은 관록의 배우들이 연기를 보이는데 여기서도 우리 윤주단 선생 아마 3명의 연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났고 양희경 이분은 원래 노래도 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여기서 이 영화를 통해서 올해 그 9일 영화상에서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 배우들한테는 어떤 인생 대표작으로 평가될 그런 영화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양희경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지만 여기 그 베트남 연기한 이 친구도 상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양쪽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단연 주목할 만한 연기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은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같이 우리 조 위원장과 오늘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김선아 위원장하고 함께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통영에서라든지 뭐 다른 데 할 때 뭐 플랜 75 다른 영화를 했는데 오늘 이 영화로는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이 영화가 자주 그 관객들과 만나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조 위원장이 저한테 그 지속가능 또 SDG와 연관해서 뭐 추천할 만한 영화 있냐 했을 때 사람고기나 또 3학년 2학기 같은 이런 영화들은 지속가능성, 확장성과 연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영화적 선택의 그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걸 보면서 다 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인들의 정체성보다는 사실 마을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한 편이에요. 애초에 마을에서 내가 문화로 뭔가를 뜻깊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투신을 한 게 조금 됐는데요. 그때 사회적 경제라던가 아니면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들과 영화를 주제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이 영화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마을에 진입해서 우리 정말 사회적인 가족을 진짜 꾸려서 정말 지역을 멋지게 바꿔보자라고 B급 미래를 이제 제안도 하죠. 사회적 경제에서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봤을 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꿈 같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가 이 영화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마을에 대한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보람도 있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요. 그 중에서 저를 사로잡은 한마디 중에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 공동체냐? 마을 공동묘지지. 정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으신다던가 배신이라던가 그것 때문에 주화인마라고 하죠. 아니면 내상을 입으셔서 지역으로 요양 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이 안에는 뭐 교육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지역 소외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가 고민까지도 두루두루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부부가 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힘드니까 처음으로 베트남에 갔었어요. 다낭으로. 그래서 1월에 거기 있다고 하니까 전찬일 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그럼 베트남에서 다낭에서 한국 영화 상영회 좀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고민했었던 게 아침바다 갈매기는이었어요.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현재 계신 분이 아무리 영화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가 있는 표현들이 간접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접게 됐죠. 하지만은 나중에 아침바다 갈매기들이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우리가 다낭에서 했던 건 이제 소방관이라는 영화로 했었고 아까 그 부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선아 위원장이 이제 부부인데 두 분이 같이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랑은 이제 그 김포국제 어린이 영화제 할 때 뭐 이렇게 심사 이런 이유로 만났는데 기울이 뜻이 맞아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오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그 SDG나 또 뭐 이런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삶 자체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자의식이 생긴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저의 인생 철학이 결정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제가 살아온 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탈서울적 그리고 지역 그러니까 모든 게 서울 중심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영화평론가로서 지역에서 부르면은 어디든 갔었던 그래서 막 땅끝마을도 가기도 했고 그래서 지역에서 하여튼 부르면 열심히 찾아가서 뭔가를 함께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 지속 가능성을 제 나름대로 추구해 온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확장적인 계속 끊임없이 연결을 하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호를 스스로 PO, 퍼블릭 오지라퍼 제가 퍼블릭 오지라퍼라는 용어를 써서 그걸 줄여서 PO를 제 호로 삼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오지랖을 떠는 이유는 지역과 지역에서 뭔가 혹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지역에서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언더로드라는 일본 저자가 쓴 건데 거기서 그 지역 거점 그다음에 관계 인구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제가 그 책을 나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충주를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후로
이 SDG라는 어떤 화두가 제 삶에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대관 처장께서 이러한 행사를 좀 더 확장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지나가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게 다음 기회에는 정말 좀 더 대대적으로 좀 더 규모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군데에서도 SDG 영화제라는 걸 해보면서 사실 그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영화제를 붙이는 거는 좀 과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확장시킨다면은 뭐 한 편이 아니라 한 좀 더 편수를 늘려가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감독도 좀 부르고, 그러면 좀 더 풍요로운 어떤 그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물론 저도 옵니다만은 다음에는 감독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 자리에 박이용 감독이 와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요. 물론 박유훈 감독님 말씀 참 잘하시고 작품에 대한 작품감도 아, 확고하시죠. 하지만은 저희가 이런 SDG 관련으로 영화를 봤었을 때 영화보다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SDGI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시각을 이제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좀 더 크거든요. 이제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감독님들보다는 전찬희 위원장님을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감독님들은 자기 작품 너무 사랑하세요. 만드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는 보통 이제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지, 우리가 지금 같이 공감하고 싶어 하는 그 SDG적인 시각으로 좀 풀어내기에는 너무 영화 쪽 이야기만 가지 않나, 미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찬희 위원장님은 또 기치 중에 하나가 언제나 일할의 공공성이거든요. 언제나 모든 활동을 할 때 공공적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을 언제나 유념해서 활동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맞아서 이 자리에서 모시기에는 가장 적합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하려는데 이제 10%의 공공성이 제가 이제 늘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저는 물론 10%는 아니고 꽤 오랜 세월을 최소한 30-40%의 공공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 매부쇼 최욱한테도 선생님 앞가림 좀 잘하세요. 뭐 이런 지적받고 그래서 10%로 줄였는데,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삶의 일정 부분은 공공성을 띄워야 된다라는 게 제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했는데, 누가 저한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 마누라한테 다 욕먹어요. 당신은 당신 앞가림도 못하고 처자식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무슨 쓸데없는 근데 저는 그런 가치 없이는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이유로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감독이 오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오면 좀 예산만 확보되면은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고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그 예산이라는 게 큰 예산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예산이니까 다음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영화를 좀 삐딱하게 보면, 이 영화는 좀 이렇게 감독이 있으면은 도대체 당신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에 너무 이거를 암울한 결론으로 나간 게 아니냐. 물론 그 폭삭수가수다의 그 염혜란 그 엄마가 연기했듯이 살면 사라진다라는 그 마지막 그 이미지나 그런 게 있지만, 그 주인공 용수의 엄마 양희경이 선생이 연기한 엄마와 그 영국 우리 윤수상 캐릭터하고의 그 여러 말 가느나 같이 그럼 됐네 그럼 이 한마디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까 얼핏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뭐 공공 갖고 바른 거냐. 그러한
당선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결론을 맺은 거에 대해서 감독이 있으면 질문을 막 좀 던져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SDG 전문가로서 어때요? 감독한테 빙의해서 하면은 네. 감독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우선 감독님하고 얘기해 봤었을 때 그렇지, 했었죠, 만나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소명해서.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은 엔딩보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거울처럼 여기에 내가 반사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보이게 돼요. 저도 자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는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노동을 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떨까요? 즐겁지가 않죠. 찌푸리고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서 저도 육체적인 활동 노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여러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요. 흔히 말해서 욕직이라고 하죠. 아주 힘든 짐을 나르고 아주 힘들게 일을 육체적으로 힘들면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을 공동체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업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전부 다 불행해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저는 한국 사회 노동자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약간 절망적으로 나오죠. 하지만 감독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자체를 감독님은 희망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하셨지 실제적으로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 암울하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보험 사기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취지로 모여서 뭔가 영화를 볼 때 마치 악덕이 성공을 한다면 그릇된 정보라든가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독님은 딱 성공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짐작하시라. 그냥 단순하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 무수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둘이서 베트남 정말 제대로 도망갔나? 도망가서는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는 신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리고 엄마 혼자 남아져 있는데 정말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무수한 갈래의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게 보험 사기가 성공했다? 아니면은 도망갔다?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인생이 펼쳐질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 감독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난해합니다. 있어요. 아니 난해해요. 네, 그런데 난해합니다. 난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독이 그렇게 의도했다 할지라도 이 보는 그 관객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연출을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감독이 그 의도하고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의도와 해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관객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예요. 저는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여기지만 워낙 저는 박찬욱 영화를 어릴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그의 전편 연출편을 다 봤고 박찬욱의 영화 세계를 박찬욱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찬욱 영화를 누구보다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관객들은 박찬욱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충분히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박찬욱의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쩔 수가 없다는 더 이상 연출을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출을 잘한 영화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해석과 의도의 차이인데 저는 이 영화가 괜찮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감독이 좀 과욕을 부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여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노동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노동을 가장 즐겁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영란이잖아요. 영란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영란은 보세요. 영란은 그 없는 존재의 칙을 받고 그래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가장 노동을 할 때 가장 그 마지막 순간 전까지 자기가
결국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그 마음씨 좋은 것 같은 그 아저씨가 그 남자의 야욕을 부리는 것 보면서 거기서 도망가기 전까지는 가장 여기서 아마 감독이 영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란 캐릭터의 그런 걸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세심하게 영화를 보지 않거나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감독은 뭔가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로 그냥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베트남을 이제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발전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80, 90년대, 2000년대 발전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베트남인과 다른 캐릭터를 영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한국에서 동남아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영남 캐릭터 같은 영화를 떠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가장 훌륭한 지금 캐릭터 묘사가 돼 있어요. 기점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단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이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이훈 감독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독립영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요, 여기서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적 이런 삶하고 거의 닮아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러기보다는 막 씹고 막 갈구고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그러면서도 또 으쌰 예? 여기서 뭐 그렇다고 치명적인 가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 영화는 이 언뜻 보이는 것은 뭔가 굉장히 비판하고 뭔가 암울한 현실을 그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걸 통해서 가능성을 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점 때문에 받기 힘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치상을 작년에 받은 게 아닌가. 올해는 이제 경쟁 부분이 도입되면서 뉴커런치와 지석상이 결합돼서 경쟁 부분상으로 갔습니다만은, 작년까지 뉴커런치상이 있었는데, 뉴커런치상은 그야말로 첫 번째 영화와 두 번째 영화로 받는 건데, 그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시민들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이 영화가 작년에 뉴커런치상을 받은 것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얘기만 하는데 맞습니다. 네, 딱 타이밍적으로 좋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영화를 봤었을 때 이제 답답하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단순한 문법으로 보통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독립영화라든가 예술영화를 즐기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상업 오락영화를 오히려 좀 답답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맛으로 따지자면은 다 이해하기 쉬운, 재료가 이해하기 쉬운 햄버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 감독이 이미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님이 연출을 하는 감독의 예술인 영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객과의 오히려 호흡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관람 평이라든가, 그리고 감상도 좋습니다. 이거 다 손들어 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좀. 네. 네, 안녕하세요.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 경제장 국회의장 송인영입니다. 영화 잘 맞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 인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걸 굉장히 나오네, 딱딱하게. 이런 상황이 우리 현재 청년들에게 현실과 어떻게 닮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현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 우선 저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도 남해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살기도 했거든요. 부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천, 경남 사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습니다. 거기 갔었을 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딱 하나 떠오르는 거는 부산 같은 경우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지만은 그 쇠락함이 거기 현지인 계시는 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허탈감이 오죽하면은 스스로의 도시를 노인과 바다라고 불러요. 청년이 다 떠나가서 부산 사람들은 노인과 바다라고 부르고요. 통영만 가더라도 예전에 굉장히 번성했었죠. 하지만은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고 다 공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어디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직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구직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직업을 찾아보실 때는 흔히 많이 하는 게 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쿠르트라던가 그리고 잡코리아 그리고 국내 거기에서 공공적인 일은 고용24라던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한다던가 메이저 네이버 같은 메이저 이런 공공 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일자리를 클릭해 보면은 몇 개가 있는 수량 자체가 이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3,000개가 넘는다면 통영은 50개도 안 될 거예요. 청년이 있다고 한들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총 합쳐서 불과 몇 명이 안 돼요. 10몇 명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지자체 아이를 낳으면은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시켜준다. 그런 거를 기치를 거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고 그게 우리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유쾌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지금은 메가시티라든가 통합의 길로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도 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내에 있는 지역 거점 대학들은 전부 다 통합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 통합 못한다.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초등학교 없앤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한 우리 선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지만은 지역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지역은 통합되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학교는 다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그리고 문화 의식이라던가 우리 공동체 마음 같은 게 그런 게 전부 다 해체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죠. 하지만은 당연히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섣불리 얘기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뭐 지금까지 제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좀 부연을 좀 하면요. 저는 이걸 영화적으로 좀 풀면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한 청년 캐릭터가 누구죠? 가장 영란이죠. 제가 그래서 계속 영란을 강조하는 거예요. 딱 한 명 의도한 거라고 보는데 한국인 캐릭터 중에는 소위 말해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조연으로도 나오지 않죠. 아예 없습니다. 딱 한 명 나오는 게 영란입니다. 그런데 캐릭터 종합 가장 단선적으로 긍정적인 캐릭터 누구죠? 영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바로 그러면은 이 영란을 우리가 그렇게 볼 경우는 지금 우리의 이게 이제 베트남 출신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유일한 청년 캐릭터가 그 친구고 나머지는 다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영란이 떠나는 이유는 그 공금 횡령에서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돈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사랑과 관계로 와서 사는 그 베트남 동남아 캐릭터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봐요 지금 저는. 그런데 이 친구를 떠나게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주변에 공동체.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청년을 그렇게 떠나게 하는 거는 기성세대잖아요. 이 감독이 지금 몇 살이냐? 찾아보니까 1978년생이에요. 딱 중간 나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진입하고 있는 친구. 청년이라고 칭하기에는 물론 중국식으로 하면 뭐 78년도 청년이긴 합니다만은 기성세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런 지금 문제의식을 이 감독도 갖고
영화를 찍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청년의 문제를 계속 말하는데 기성세대는 변하지 않으면서 청년을 비판하고 청년을 욕하고 안 돼, 뭐 요즘 놈들은 뭐 어쩌고 싸가지가 없고 뭐.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대부분의 잘못은 부모의 문제예요. 저도 부모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대부분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는 사실은 기성세대가 만든 건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게을르고 이런 식의 마구 저도 의식적으로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아들만 둘인데요. 그냥 우리 부부 둘이 있으면 애들 욕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애들 욕할 거 없죠. 애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부모인 저하고 우리 와이프의 문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51% 이상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에 감독은 청년의 문제를 탓하지만 말고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정말 어른들이 해결하고 싶다면 그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그 떠나가기 싫은 영란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금을 갖고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란보다는 다른 저기로 했을 거라고 저는 어쨌든 보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많은 거를 말해주는 영화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본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살아가는 첫 번째 계획이 같은 영화를 두 번 이상 보는 건데 정말 두 번을 보니까 이 영란 중심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영국이에요. 영국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팔레.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제 눈길을 두 번째 보니까 끈 게 영란이어서 이 영화가 정말 흥미롭다 더. 네. 혹시라도 아까 손 드셨던 분, 저쪽 먼저, 보셨죠? 마이크. 아니, 아니,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충주 지속가능협의회 저희는 도시환경국가의 김혜숙입니다. 아까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잠깐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론은 이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기 방청하고 나가신 시민분들한테도 들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문제라기보다 느낀 거는 아까 그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영화 자체가 너무 잔잔했어요. 이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민 더킥 막 이런 거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잔잔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영화를 저희가 대하는 어떤 그 품격이 조금 제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해도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환경 영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의미 있게 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평론가 선생님도 계시고 또 모더레이터 우리 조성년 선생님이 계시는데 대표님이 여기서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영화를 보셨을 때 서사라고 하죠. 그 스토리 중심으로 봤었을 때 명료하게 딱 떨어진다던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카타르시스, 나의 대변인으로서 내가 나를 투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내 감정적인 동조로 따라가면서 해소가 되면 잘 봤다, 시원하다 이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사실 그런 단순히 이야기만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우선 여러 번 보면 재밌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의 무서운 점은 요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끼 하나 넣지 않는 것처럼 이 장면 안에 써 있는 화면
화면 색깔이라던가 바다의 모습, 배우의 얼굴 하나, 그리고 소품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봤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평양냉면 맛있다고 집에서 딱 가서 먹어봤는데 이게 뭐야, 밍숭밍숭하니 왜 이런데 맛집이라고 나를 데려온 거야? 라고 화날 수가 있어요. 우리 비하는 말로 중막 빡 씻은 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기분 나쁘죠. 하지만은 왠지 생각나고 거기에 숨은 맛이 나중에 혀끝에서 맴돌고 그러면서 계속 찾게 되고 맛을 보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죠.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단순히 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리 하나, 빛 하나, 표정 하나, 소품 하나까지 전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서사만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하셨을 때 익숙한 얘기, 뭐 그렇게 새로운 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배우님들이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굉장히 고민해서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반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거를 조금 더 좀 재밌게 느끼실 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흥미라는 말을 쓰셨는데 영화만이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문화, 그러니까 오락 예술이 마찬가지일 텐데 흥미를 느끼는 지점들이 좀 다 다를 겁니다. 그 이유들이 다를 건데 가장 일반적인 대중적인 의미에서 흥미는 크게 세 가지에서 작동이 되죠. 액션, 그렇죠? 그 일반적인 대중상업 영화가 노리는 코드가 세 가지예요. 액션, 그다음에 코믹, 웃음이죠. 그다음에 하나가 감동 내지는 눈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얼버무리느냐. 여기 이제 멜로까지 하면 이제 로맨스에서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얼버무려서 이거를 재미나게 전달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대중 상업 영화의 다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은 흥미, 재미가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예산 독립영화를 말하느냐? 저예산 독립영화주는 지금 이런 대중상업 영화적인 그런 그 지점들을 대부분 다 벗어나 있기가 마련해요. 액션 일단 없잖아요. 범죄도시 2부터 3까지 그냥 마동석이가 맹목적으로 주먹질하는데 열광하는 관객들한테, 그렇죠? 저는 그것만큼 한심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관객들이 언제부터인가 영혼의 끈을 놨다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동석이 주먹질 한번 100만씩 올라가는 게 그럼 그게 과연 재미있는 거냐? 저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가 진짜 재밌는데 주먹질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주먹질 안 해. 그 다음에 막 웃겨야 되는데 이 영화 웃기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물, 감동을 줘야 되는데 또 이 영화는 또 눈물이 나도 일반적인 의미의 감동하고 또 달라.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의 그 사랑의 그 둘의 그 사랑이 무슨 일반적인 의미의 로맨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못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거꾸로 이 영화는 거기서 벗어났지만은 아까 우리 조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다른 디테일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안의 편견, 우리 안의 고정관념, 우리 안의 차별의식 남을 막 욕하는데 자기가 그 짓을 하는 게 지금 인간이잖아요. 남들 보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하는데 지가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이 가장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이나 감독이자 작가가 말하고자 싶은 첫 번째일 거고 그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극화된 영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제 보험 사기,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현실에서 보험 사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그 돈 앞에
돈 앞에 대응하는 두 가지 선택이 나오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오히려 돈보다는 더 중요한, 예를 들면 2억 7천 3억 4억이면은 큰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 몇 푼의 돈이 중요하냐라고. 그리고 영란도 돈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중요한 세 캐릭터는 돈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캐릭터, 중요한 설정이에요. 반면에 나머지들은 되게 돈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라는 그 앞에 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라고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 이것은요, 감독이 의도했냐 안 했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에서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다 그러면 이 영화는 그런 영화예요. 재미없고 흥미도 없고 후진 영화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느꼈고 저런 걸 느꼈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뭘 느꼈다면은 뭔가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실 때 저런 걸 왜 했을까? 저의 의도가 뭘까? 이런 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도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내가 볼 때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박찬욱 영화는 기본적으로 과장이에요. 박찬욱 영화는 기본적으로 썰렁한 유머고 박찬욱은 한마디로 하면 변태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저는 참고로 박찬욱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박찬욱은 대중적으로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감독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서요. 제가 그리고 이 영화 이제 우리 조 위원장은 새롭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불일영화상에서 각본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설득력 있고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은 보험 사기를 치는데 이런 식의 그 설정으로 가는 영화들은 사실은 저는 별로 보험 사기를 치는 영화는 많이 보지만 기존의 보험 사기 치는 영화는 방향이나 이런 노선을 좀 달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뭐랄까 어떤 선택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뭐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많은 선택의 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이런 선택이었을 때 저 선택을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 라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자꾸 어쩔 수가 없다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거기서 그런 자기의 경쟁자를 죽인다는 설정은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설정이죠. 그런데 그게 일종의 픽션이잖아요. 픽션, 얼마든지 현실로서 벌어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설정을 놓고 그렇게 펼쳤네, 그거를 즐기면 되는데 저건 말도 안 되고 우리 즐기지 못하는 거죠. 네. 평론가 선생님, 네. 영화 평론가다운 그런 말씀을 이제 저희 시민들한테 평론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배울 거 있다면 배우고 저희가 선택을 하겠죠. 감독에 관련된 그 선택은 저희들 몫이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시민 덕기 같이 리얼하면서 뭔가 유튜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더 감명 있게 본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느끼는 거는 시민 몫이거든요. 어떤 영화이든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어떤 걸 만들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가 없다, 별로 안 좋아. 마이크 여기 주시고서. 안 좋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도움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좀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관객의 목이니까 뭐 즐기실 수 있으면 즐기시고 못 즐기면 못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 있다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말씀하시면서 감독 저기 한 말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짧게 저쪽에 말고 필요하시죠? 예, 저 충주 지속가능 협의회 발전협의회 상임대표 홍진옥입니다. 덕분에 영화 아주 잘 봤습니다. 저도 좀 재미가 없지 않나 그러지만 한때 독립 영화라든가 이런 예술 영화라든가 이런 환경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유홍준 교수의 말이 떠오르는데, 아는 만큼 느낀다, 아는 만큼 보인다처럼 아는 만큼 느낀다, 이런 게 떠오르고요. 오늘 저도 평론가님과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찾지 못했던 그런 거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욱 감독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다. 처음 볼 때는 황당했는데 며칠 후에 두 번째 보고 나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름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재미있게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환경 영화로 정말 영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또 이웃들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평론가님 그리고 우리 조성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깨우쳐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쪽에 반드시 꼭 한 분 더 계신가요? 하고 싶다 계시면은 제가 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더 하셔요. 아직 저거니까. 마이크. 좋은 영화를 보게 해주신 우리 충북 지속가능발전협회 그리고 충주 지속가능발전협회에게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제 묻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책이 국가에서도 10년 넘으면 우리 국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론가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렇게 영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감독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 중에서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으셨을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생각한 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주인공 윤주상 배우님이 있고요. 또 팔레라고 베트남 며느리의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과연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지역에서 알고 지내고 있지만은 명료하게 어떤 관계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해체되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가족으로서 있지만은 그 역할이 차별받고 그랬을 때 우리 보듬어주고 그리고 미래를 비전을 보여줘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예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영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만나면서 다음에 볼 때는 관계자분들 외에도 좀 더 다른 분들도 함께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저희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 감사하게 여기고 잘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충주 SDGs 영화제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조성윤 대표님과 전찬일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길 바라며 일터로 돌아갔을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의미와 방향성을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